안녕하세요. 사기꾼들 틈에서 살아 돌아온 30대 여자입니다. 말로 자신을 정의하는 사람은 믿으면 안 된다는 거 아시나요? 주변 사람들에게 행동이나 그간의 평판으로 자신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예컨대 나는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이야. 태어나서 거짓말은 해본 적도 없어. 라고 말로써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떠벌리는 사람은 높은 확률로 태어나서 말을 배운 이후로 참된 말보다 거짓말을 한 횟수가 많다는 거죠. 자신이 돈에 관심이 없다는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구태여 남들에게 나는 돈에 관심이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오히려 돈 좋지, 돈 많이 벌고 싶다 라고 하는 사람들보다 돈에 눈이 멀어서 언젠가 관심 없다고 하던 돈 때문에 사람을 잃는 경우가 생긴다고요. 저희 아버지는 항상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셨어요. 어머니와 결혼하시고 집안의 경제 상황이 안 좋아져서 내 가족들이 원하는 건 뭐든 해줄 수 있을 정도로의 재산을 만드는 게 목표이신 분이었죠. 그런 아버지의 자린고비적 기질과 연중무휴, 쉬는 날도 없이 일하는 양반이라는 평판은 동네에서도 아버지 친구분들 사이에서도 유명했어요. 윤상철 그놈하고 밥 먹고 술 먹으려면 월급날 3번은 돌아야 먹을 수 있다고요. 친구분들과의 약속도 3달 정도 돈을 모아서 가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렇게 아버지는 제가 대학교를 졸업했을 때 5층짜리 건물의 주인이 되실 수 있었어요. 낡은 건물이긴 했지만 건물을 매매하신 후에 아버지는 리모델링도 하시고 임차인들도 심사숙고해서 뽑아 건물을 마치 셋째 자식처럼 애지중지 키우셨죠. 그 덕에 건물은 매년 값이 올랐지만 물질적 가치보다도 그 건물은 아버지가 가족과의 여유로운 생활과 어머니와의 노후를 위해 젊음을 바친 자부심과도 같았습니다. 제가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만 해도 허리띠 졸라매며 살긴 했지만 아버지가 건물을 사고 경제적으로 조금 넉넉해질 때부터는 저도 가족도 조금은 인생을 즐기면서 살 수 있었어요. 저는 2개씩 하는 아르바이트 중에 하나를 그만두고 테니스를 시작했는데 제가 원래 어렸을 때부터 운동신경이 있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늦게 재능을 찾을 줄은 몰랐네요. 취미 삼아 동호회에 들어갔다가 거기 코치분에게 정식 경기 제의를 받게 됐고 대한테니스협회의 승인 절차에 걸쳐서 선수 등록까지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프로가 아니라 그냥 아마추어 수준이긴 했지만 늦바람이 무섭다고 국가 승인까지 받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는 대학은 체육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문 계열을 나온 터라 더 어안이 벙벙했죠.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 제게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재능을 어렸을 때 알았으면 더 일찍 꽃피게 해줄 수 있었을 거라고. 돈 버는데 눈 멀어서 그걸 몰라줬다고 말이죠. 근데 어차피 저는 이걸 업으로 삼을 생각도 없었고 취미로도 만족하는 데다가 저도 몰랐던 걸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아셨겠냐고 괜찮다고 했어요. 그래도 미안하셨는지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 준비 한창 할 때 아버지께서 건물에 남는 자리 내어줄 테니 마땅히 하고 싶은 일이나 가고 싶은 회사가 없다면 거기서 테니스 용품점이나 테니스장을 운영하라고 해주셨죠. 저는 테니스장을 운영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선수 활동은 소소하지만 꾸준히 했었어요. 지자체에서 열리는 아마추어 대회도 나갔었고 같은 소속된 선수들이랑 친목도 쌓기도 했고요. 몇 명은 아직도 제가 하는 테니스장에 회원으로 등록해서 연습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창 소속 선수들하고 만나서 활동을 할 때 그 사람을 만나게 됐죠. 그 사람은 친목을 다지던 선수들 사이에서 희범이 형이라고 불렸습니다. 남자들은 물론이고 여자들도 희범이 형이라고 부르며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어느 무리에서나 리더가 되고 눈에 확 띄는 그런 사람이요. 늘 선수들 간의 식사 자리나 술자리는 그 사람 위주로 돌아갔고 그 사람은 언제나 가운데 앉아서 주변 선수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어요. 초반에는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저는 몇 마디 나눠보지도 못했어요. 그냥 얼굴 보면 인사하고 운동 얘기 좀 나누는 정도? 근데 그 사람과 누구보다 가까워지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작은 친목 경기를 끝내고 진 팀이 술을 사기로 한 날이 있었는데요. 술자리에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술에 좀 취한 회원이 안주거리 삼아서 저희 아버지가 건물주라는 얘기를 꺼내게 된 거예요. 그 회원도 어쩌다 저랑 대화 중에 알게 된 건데 순간 분위기는 제가 뭐 요새 흔히 쓰는 말로 금수저에 뭐네 하면서 저를 앞에 두고 좋겠다, 부럽다, 평생 먹고 살 걱정 없겠다 라는 불편한 대화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제가 실내 테니스장을 열기도 전이라서 막상 아버지 건물 덕을 본 것도 없었고 계속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살았고 대학 등록금도 장학금 받거나 제가 모아서 냈었고요. 저희 집 사정을 처음부터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평생 건물 덕 보고 놀고 먹고 살아서 부럽다는 식으로 함부로 말하니 기분이 점점 나빠졌네요. 어색하게 웃다가 점점 제 표정이 어두워진 게 좀 티가 났는지 그때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경아 씨 부모님이 뭘 하는 분이든 내가 본 경아 씨는 열심히 사는 사람 같은데 학교도 다니면서 선수도 되고 일도 하고 뭐만 하면 돈, 돈, 돈. 우리 천박한 얘기 좀 하지 말자. 어? 그 사람의 한마디로 술의 힘을 빌려 남의 집 경제 사정에 침 튀기며 말하는 사람들이 입을 다물었어요. 나중에 몇몇 선수들은 그날 일을 사과하기도 했고요. 그때 저는 그 사람의 영향력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성격이 화통하고 사람들 무리해서 늘 리더 자리가 되는 건 알았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그날 그 사람은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기도 하고 애들이 나쁜 건 아닌데 아마 질투나고 부러워서 더 짓궂게 말한 걸 거야. 너무 마음에 두지 말아요. 라고 했고 혹시 술자리에 있었던 일 때문에 제가 불편해서 불참할까봐 걱정을 하더라고요. 문자로 경아 씨 없으면 심심하고 재미없으니까 오늘 꼭 나와요. 라고 개인적으로 연락도 했고요. 그 일을 계기로 가까워지다가 그 사람이 먼저 제게 다가와서 연인이 될 수 있었는데요. 결국 3년이 넘는 연애 끝에 결혼까지 했습니다. 그때는 그랬어요. 강단 있고 사람들 앞에서 할 말은 다 하고, 근데 그게 또 선을 넘지 않고 어른들 앞에서는 세상 서글서글하게 잘하고 여러모로 배울 점도 있고 사람으로서 장점이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때는 그랬습니다. 철진한 노래 제목이나 삼류 로맨스 영화 제목처럼 그때는 그랬는데 아무리 그렇게 보였더라도 황금을 돌보듯 해야 했어요. 심지어 황금도 아니었던 굳은 진흙 덩어리였으니까 말이죠. 저희가 연애 기간이 좀 길었던 건 그때 저나 남편이나 준비되지 않았거든요. 남편은 선수 생활의 경험을 살려서 스포츠 용품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였고 저는 중소기업에 다니다가 퇴사 후에 아버지 건물에서 테니스장을 열 예정이었고요. 그래서 각자의 일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후에 결혼을 하자고 입을 맞추고 제가 30 초반이고 남편이 30 중반일 때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도 결혼 전부터 꾸준히 서로의 부모님들을 만나긴 했어요. 어차피 연애 초기에 결혼 생각을 하고 있기도 했고 만나려면 빨리 만나서 얼굴을 익히는 게 나으니까요. 남편은 결혼 전부터 저희 부모님이나 제 동생에게 참 잘했는데 술도 못하는 사람이 저희 아버지가 술을 좋아하시니까 아침부터 숙취 해소 음료 먹고 술을 잘 마시는 방법 인터넷에 검색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아버지와의 대작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께서 그럴 필요 없다고 술 안 마셔도 된다고 해도 혼자 마시면 술맛 없다고 마시면 늘 거라고 하면서 꿋꿋이 버티더군요. 남편은 늘 저희 집에 왔다 가면 하는 소리가 이제 우리 집보다 경아 너희 부모님 댁이 편하다였는데 처음에는 의뢰하는 소리겠거니 하고 웃어넘겼어요. 근데 제가 처음 남편의 본가에 갔을 때 어쩌면 그 말이 진담이었겠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시댁에는 시부모님과 시누이가 있었는데 초반에는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목소리가 크고 시원시원한 성격이셨고 저희 아버지 건물 얘기가 나왔을 때는 그냥 아유 열심히 사셨네 이 말 한마디 하시고 더 이상의 말은 안 하셨어요. 무슨 판매 일을 하신다는데 정확히 무슨 일이라고 말씀을 안 해주시는 게 의아하긴 했지만 나중에 가족이 되면 알게 될 거라고 생각했고요. 시누이는 드럭스토어의 점장이었는데 시어머니와 얼굴도 성격도 꼭 닮았더라고요. 시아버지와 시누이가 붙어 있으면 그냥 좀 기가 따갑다 하는 정도인데 그렇다고 불편하진 않았는데 제가 시댁에서 불편했던 건 바로 시아버지 때문이었어요. 근데 시아버지가 저를 불편하게 한 건 아니고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시아버지를 대하는 태도 그 자체가 너무 불편하다 못해 불쾌할 정도였어요. 어떤 사람이 왕따를 당하는 현장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따돌림을 당하는 현장 말입니다. 눈치를 보게 되고 등줄기에 식은땀이 절로 날 정도로 긴장을 하고 눈을 질끈 감고 싶을 정도로 기분이 더러워요. 그리고 시댁에 가면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었죠. 처음 간 날은 좀 긴가민가 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식사 중에 음식을 조금 쩝쩝거리셨는데 그걸 본 시어머니가 젓가락을 식탁에 탁 하고 놓더니 이러시는 겁니다. 아유 정말 시끄럽고 입맛 떨어져서 같이 밥을 못 먹겠네. 경아 보기 창피하지도 않아? 경아가 집에 가서 예비 사돈들이 식사 예절도 없다고 흉보겠어. 아니 누가 쩝쩝거리면서 먹는 게 거슬릴 수 있어요. 그럼 그냥 조용히 알려줘도 되잖아요. 이 정도로 윽박을 치는 게 아니고요. 그때는 와 시어머니가 좀 세시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말을 들은 시아버지께서 뭐라 반박도 못하시고 입을 가리시며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고 이러는 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원래 이런 분위기라는 걸 알 수 있었죠. 또 다른 날에는 거실에 앉아있던 시아버지께서 다리를 좀 떠셨는데 시어머니가 그걸 보고 성큼성큼 다가가시더니 시아버지 정강이를 발로 툭툭 차시면서 벌이도 시원치 않으면서 집안 망하라고 고사지네? 다리 좀 그만 떨어. 정신 사나워 죽겠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두 분 사이가 안 좋다고 생각해서 남편에게 넌지시 말을 꺼내도 남편은 아버지가 어머니 속을 많이 썩여서 그래. 자업자득이지. 이러기만 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시아버지께서는 개인 사업을 하시고 벌이도 나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도 내가 모르는 과거가 있겠지라고 제 딴에는 이해를 하려고 했는데 결혼을 앞두고 시누이까지 해서 시댁 식구들과 다 같이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그때 그냥 시부모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제가 테니스장에서 스낵바도 작게 운영을 했는데 거기 직원이 좀 마음에 안 든다고 정리를 해야겠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평소에는 정말 조용하신 시아버지가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에서도 사람 관리하는 게 제일 어렵다, 피곤한 일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며 공감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시어머니가 진짜 파 하는 소리로 누가 봐도 비웃는 것처럼 웃더니 이러시는 겁니다. 집에서 가족들하고도 못 지내면서 밖에서 직원들하고도 못 지내? 아유, 대체 제대로 하는 일이 뭐람? 시어머니는 거의 매번 시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시면 무시하거나 괜한 꼬투리를 잡아 시비를 걸긴 해서 그날도 아, 또야? 라고 불편해했거든요. 시아버지가 그 소리를 듣고 그냥 헛기침만 하셨고요. 근데 이번에는 시누이까지 시어머니를 거들었어요. 사람 관리를 못하는 게 아니라 만만해 보이니까 그렇겠죠. 딱 봐도 그렇잖아. 그래, 맞아. 윤희 말대로 당신 아주 만만해 보여. 맨날 눈도 좀 흐리멍텅하게 뜨지 말고 제발 제대로 좀 떠봐. 그리고 말도 좀 제대로 흐리지 말고 하고 당신이랑 말을 하면 이 말이 대체 언제 끝나나 하고 지겨워진다니까. 아우, 맞아, 맞아. 저번에 뭐 TV 보다가 딴소리 하는데 교장 선생님 훈화인 줄? 그때 세원이도 있었잖아요.
언니도 지겨웠죠? 아니요. 전 안 지겨웠어요. 아가씨가 흥미없는 주제라서 그렇게 느껴졌나 보죠. 원래 사람이 아는 만큼 보이고 들린다고 하잖아요. 사람 우습게 만드는 게 일상인 사람들 같았어요. 그때 시아버지가 시댁에서 공공연한 왕따 같은 존재라는 걸 깨달았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편먹고 시아버지에게 괜한 시비를 거는 것뿐만 아니라 남편도 그 모습 보고 말만 안 보탤 뿐 방관하기만 했으니까요. 과거 시아버지께서 무슨 잘못을 하셨길래 가족들이 단체로 이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정이 떨어지고 꼴 보기 싫으면 따로 살던가 이렇게 옆에 두고 바보 만들고 따돌리는 건 좀 아니잖아요. 그래도 결혼 후에는 저도 가족 구성원으로서 발언권이 생겼다고 생각해서 저런 상황이 생기면 좀 더 적극적으로 시아버지를 두둔하고 시아버지와 대화를 많이 했어요. 시아버지도 그런 제게 좀 더 고마움을 느꼈는지 명절에 제가 주방에 있으면 괜히 오셔서 같이 음식 만드는 걸 함께 하시고 제가 마트에 가려고 하면 짐꾼 필요하지 않냐고 하시며 함께 가셨었고요. 제가 결혼 후에 가장 힘든 일을 겪었을 때도 제 슬픔을 먼저 알아주시고 제 편을 들어주시던 분이 시아버지셨습니다. 남편과 결혼하고 3년 동안은 별다른 문제 없이 잘 지냈어요. 제 일도 남편 사업도 문제 없이 풀렸고 양가 어른들도 건강하셨고요. 문제는 저였는데 저와 남편은 결혼하고 1년 후에는 꾸준히 임신을 계획했었어요. 남편은 곧 40이 됐고 저도 적은 나이가 아니었으니까요. 근데 좋은 소식은 들려오질 않고 점점 초조해지더라고요. 저를 초조하게 만들었던 건 임신이 되지 않았던 문제도 있었지만 이 문제로 점점 저를 쪼아대는 시어머니의 탓도 있었습니다. 제게 시집살이를 하거나 다른 일을 문제 삼은 적이 없었던 시어머니는 임신 문제로는 굉장히 완고하게 닥달을 하셨어요. 결혼하고 나서 바로 언제쯤에 애 가질 예정이냐고 하셨는데 제가 그래도 1년 정도 뒤를 예상한다라고 하니 너무 늦다고 결혼도 했는데 일찍 가지라고 말을 보태기도 하셨고 제가 결혼하고 딱 1년이 지나는 날에는 아침부터 제게 전화하셔서 이러기까지 하셨어요. 예, 너 오늘 너희 결혼 기념일이지? 내가 달력에 딱 표시해뒀다. 네가 말한 대로 이제 슬슬 나도 손주 좀 봐야지. 주변에 하나 둘 손주 보는 친구분들이 느니까 부럽기도 하고 그 나이 때쯤은 손주 키우는 재미로 산다는 분들도 계시니까 시어머니도 손주를 빨리 만나고 싶어 하는 마음은 알겠는데요. 1년 되는 날을 기다리고 있다가 제게 알려주면서 부담을 주시는 게 마음이 참 불편하더군요. 심지어 저도 남편도 나름대로 자연 임신을 준비했는데 매번 한 줄만 나오니 점점 초조해질 수밖에요. 그래서 남편과 함께 난임병원에 갔는데 남편은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제가 문제가 있더라고요. 다낭성 난소증후군. 원체 월경 주기가 불규칙한 건 아니고 심각한 건 아니었지만 자연 임신은 힘들다고 하더군요. 난임병원에서는 인공수정을 권했고 저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남편도 시어머니도 시간이 금이라고 문제가 있으면 빨리 시도하는 게 좋다고 했지만 주변에서 시술 자체가 아프고 힘들기도 하고 호르몬 치료할 때도 고생한다고 들었거든요. 제 몸이고 제가 혼자 온전히 감수해야 하는 일이니 그냥 시간이 필요하다는 건데 왜 이렇게 들볶는 건지. 남편은 조급하게 굴어서 미안하지만 그래도 정말 이런 시술을 시간이 금이고 마음만 있다면 빨리 시작하는 게 낫다고 인터넷이나 주변 지인들 경험담으로 들었다고 저를 설득했어요. 나도 내가 대신 해줄 수만 있다면 당연히 내가 하고 싶지. 근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나도 답답하고 힘들어. 시간 더 지났다가 여보가 더 힘든 상태에서 고생하는 거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나도 모르게 초조해서 당신을 재촉했나 봐. 미안해. 그 말을 듣고 보니 남편 입장도 이해가 가서 저는 인공수정을 하겠다고 했어요. 마음을 단단히 먹기도 했지만 그 길로 고생길이 열렸죠. 아프다고 듣기는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차가운 산부인과용 의자에 앉아서 온갖 것들이 나를 찌르고 누르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건 또 얼마나 많은지 복용하는 호르몬 약 때문에 감정은 널뛰기를 하고 테니스장에서 회원들 상대하다가 갑자기 울컥하고 어쩔 때는 눈물도 나고 사무실에서 혼자 울고 몸속에서 그냥 쌩 난리가 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도 나와 남편의 아이를 만나기 위해 남들보다 좀 더 힘들게 치러야 하는 통과 의례라고 생각하니까 그나마 참고 견딜 수 있었죠. 하지만 역시 1차 시도가 실패했다는 걸 알았을 때 힘이 쭉 빠지는 건 사실이었어요. 원래 다낭성일 때 1차 시도는 거진 실패한다고 마음의 짐을 좀 놔야 한다고 듣긴 했는데 그래도 실망한 마음과 그 시술을 또 하고 또 같은 과정을 반복해야 한다니 아득하기도 했고요. 제가 한창 1차 시도를 할 때는 부모님께 힘든 내색도 못했어요. 그냥 부모님께서 저를 걱정하는 것도 싫었고 아버지께서 저 안쓰럽다고 인공수정 비용도 다 지원해 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서 징징거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너무 서운한 게 시댁에서는 시어머니나 남편도 제가 그 고생을 할 때 옆에서 그냥 참고 견뎌야 한다, 할 수 있다, 이런 응원만 하고 너무 힘들면 그만하자고 네 몸 생각하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네요. 그러다가 제가 1차 실패를 했을 때 그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시나요? 경아 너 정말 병원 간 건 맞니? 네? 그게 무슨 소리세요? 아니, 혹시나 너 일도 잘 되고 애 낳는 거 좀 늦추려고 병원 간 척, 시술한 척 하는 거 아니냐고. 아깝긴 할 거 아니야. 잘 나가는데 애 생기면 괜히 짐처럼 느껴질 테니까. 그럴 수 있지. 솔직히 요즘 사람들 임신 늦게 하려고 하긴 하잖아. 애 생기면 그 길로 고생문 열리는 건데 누가 그 문 빨리 열고 싶어 해. 새언니, 나는 그 마음 이해해요. 어머님, 병원에 남편도 같이 갔어요. 아무리 1차 시도가 실패로 끝났어도 진짜 괜한 의심하시네요. 그리고 아가씨도 이해하긴 뭘 이해해요. 괜히 사람 마음 지레 짐작해서 공감하고 이해하는 척하면서 시비 좀 걸지 말아요. 어머 얘, 그냥 혹시나 해서 하는 소리에 뭘 그렇게 잡아먹을 듯이 구니? 호르몬 때문인가 보죠. 저 어머님 손주 낳으려고 호르몬 치료하면서 감정 조절이 평소보다 잘 안 되니까 제발 아버님한테 하던 대로 저한테까지 시비 좀 걸지 마세요. 호르몬 핑계를 대긴 했지만 그때는 호르몬 문제가 있지도 않았어요. 그냥 정말 너무 열이 받아서 정색하고 받아친 거죠. 별 도움도 주지도 않으면서 괜히 하나둘 말 보태면서 사람 신경 긁고 의심이나 하는 게 말이 되나요? 근데 시아버지는 다르셨어요. 시아버지는 제가 1차 시도하고 힘들어할 때 전화해서 좀 어떠냐고, 몸은 좀 어떠냐, 오늘 기분은 어떠냐고 안부 연락도 하시고 문자로 너무 걱정 말라고 부모 자식 간의 연은 무슨 일이 있어도 돌고 돌아 만나기도 하는 거라고 그런 위로도 해주셨어요. 이런 위로 문자를 참 많이 보내주셨는데 그중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건 이거였습니다. 경아야, 요새 기분도 싱숭생숭하고 몸도 힘들고 고생이 많다. 너 혼자 그 무게를 감당하면서 애써 괜찮은 척하는 게 안쓰러워서 나도 밤마다 잠을 설친다. 언젠가 좋은 소식이 들릴 거고 꼭 우리 경아 닮은 착하고 똑똑한 손주 태어날 거니까 너무 초조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그리고 만약 원하던 결과를 얻지 못해도 괜찮다는 말을 해주고 싶다. 꼭 피가 이어진다고 해서 가족이 아니고 피 한 방울 안 섞였어도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가족인 것처럼 경아가 경아 닮은 예쁜 자식을 꼭 만날 수 있다고 이 시애비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추운데 건강관리 잘하고 너무 불안해하지 마렴. 이 문자를 받았을 때는 뭔가 제가 정말 원하던 위안을 받은 것 같아서 개운하고 마음이 녹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당장 2차 시술 날짜를 잡으라고 다음 시술에는 본인이 함께 가겠다고 제 숨통을 조여오는데 말입니다. 행여 마음 아프실까 부모님께 안전했던 제 마음을
시아버지께서 대신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았죠. 그리고 몇 달 후 저는 2차 시도도 또다시 실패를 했고 3차까지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의 기로에 서 있었을 때 시아버지에게 불행한 일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미 제가 인공수정을 받기 시작했을 때부터 시아버지의 사업이 하락세로 가고 있긴 했어요. 코로나 시국의 영향으로 힘들어 하시는 건 눈치채고 있었거든요. 근데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셨는지 빚까지 지게 됐고 매달 그래도 300씩은 시어머니에게 가져다 드렸던 생활비도 못 가져다 주자 안 그래도 시댁에서 좁디 좁은 시아버지의 입지는 아예 있는 이만 못하게 됐죠. 예전에는 그래도 말은 걸었다면 그 후로는 말도 안 걸고 정말 허수아비나 투명인간 취급까지 했어요. 그러다가 또 사건이 터졌는데 시아버지께서 교통사고까지 당하셔서 병원 신세까지 지게 되신 거예요. 허리 수술까지 하게 되셔서 재활을 받으셔야 했는데 당장 거동을 못 하시는 것보다도 제가 안쓰럽게 생각한 건 시아버지께서 병원으로 이송된 그날 딱 하루만 병원에 와 있다가 그 후로는 단 하루도 시댁 식구들이 입원한 시아버지를 만나러 오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시어머니나 시누이는 진짜 아는 척도 안 했고 남편은 그냥 간병인을 붙여드리자고 말만 했을 뿐이었죠. 저 혼자 유일하게 시아버지께 가서 재활 받는 것도 지켜보고 말동무도 해드리고 따뜻한 물에 수건 적셔서 얼굴도 닦아드렸어요. 남편은 그럴 필요 없다. 그럴 시간에 난임 병원에나 가자고 하는데 그 말이 그렇게 듣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내 몸 내가 알아서 한다고 2차 시도 실패하고 바로 3차 받을 날짜 정하기 싫다고 내가 아버님께 가고 싶으면 가는 거라고 상관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참 의아한 일을 겪었는데요. 그날도 시아버지께서 입원하신 병원에 가서 간병인께 식사하고 오시라고 한 뒤에 제가 곁을 지켰거든요. 근데 제가 한창 2차 시도가 실패한 것도 속상한데 바로 3차 시술할 생각하니까 지친다. 저도 아이를 원하긴 하지만 남편이 좀 밀어붙이는 것 같다라고 시아버지께 푸념을 했어요. 근데 시아버지께서 그 얘기를 듣고 한동안 말이 없으시더니 넌지시 좀 걱정 어린 목소리로 이러시는 겁니다. 경아 너 희범이랑 결혼하고 변함없이 행복하니? 순간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여기서 행복이라는 게 상대적인 건지 절대적인 건지 좀 헷갈리기도 하고 저도 진지하게 내가 행복한지 고민을 안 해본 터라 곧바로 그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시아버지께서는 말없이 가만히 있는 저를 보고 다시 입을 여시려고 하는데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들어보니 발신자는 남편이었습니다. 별로 받고 싶지가 않아서 제가 시아버지께 안 받아도 된다고 무슨 말 하시려고 했냐고 하니까 시아버지께서 제 휴대폰을 빤히 보시더니 이내 아니라고 빨리 받으라고 하시고 하려던 말을 안 하셨어요. 사고 뒤에 찾아와 보지도 않고 연락도 안 하는 남편과 다른 가족들 때문에 좀 회의감이 드셔서 하는 질문인가 했습니다. 근데 몇 달 후 다행히 회복 후에 퇴원을 하신 시아버지께서 폭탄 선언을 시댁에 투척하셨어요. 바로 시어머니와 이혼을 하신다는 겁니다. 솔직히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은 드디어 하는구나 싶으시잖아요. 시아버지께서 그런 취급을 당하시며 살았으니까요. 저도 그래 차라리 이혼을 하고 사는 게 양쪽에 낫지라고 생각하긴 했는데 의문이 들긴 했어요. 그런 삶에 적응하신 것처럼 살던 시아버지의 마음을 바뀌게 한 계기가 있었나 싶더라고요. 시아버지께서는 나중에 제게 따로 먼저 이야기 못해서 미안하다고 그래도 죽기 전까지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설명을 해주시긴 했어요. 시어머니는 당연히 처음에는 미친 듯이 분노를 하셨죠. 네가 뭔데 사업 망해도 끼고 살았는데 주제 파악 못한다고 난리를 부리셨습니다. 새벽마다 저나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시아버지 욕을 그렇게 하셨어요. 고작 그런 인간한테 이혼 얘기 먼저 당한 게 너무 분하고 억울하시다고요. 근데 그러다가 곧 차라리 잘 됐다고 나도 너 싫고 먼저 이혼하자고 해서 고맙다고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시누이도 그런 엄마 곁에 딱 붙어서 시아버지가 100% 후회하고 나중에 와서 다시 같이 살자고 애원할 거라고 했고요. 그렇게 시부모님은 이혼을 하셨고 시아버지는 작은 원룸에 혼자 살기 시작하셨습니다. 혼자 살기에도 작은 집이었지만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나 시누이와 살 때보다 오히려 더 속이 편하고 숨이 잘 쉬어진다고 웃으면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게 본인이 이혼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제 시아버지로 남고 싶고 종종 연락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저도 물론 당연하다고 했고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고 또 다른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네요. 테니스장에 있다가 건물 로비 관리인 아저씨께서 저희 테니스장 프론트 전화로 연락을 해오셨어요. 주차장 문제인가 했는데 이럴 수가. 알고 보니 그날 아버지가 건물 둘러보시고 제 얼굴도 보고 하시려다가 건물 1층에서 쓰러지셨고 방금 막 구급차 타고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제가 아버지 딸인 거라는 관리인 아저씨께서 제게 연락을 하신 거죠. 통화했던 구급요원 번호를 알려주셨고요. 그날 입고 있던 운동복 그대로 병원으로 달려갔고 원래 고혈압 관리를 하시던 아버지는 급성 뇌출혈로 쓰러지신 거였어요. 응급수술에 들어갔고 저는 혼자 병원에서 어머니 기다리며 온갖 상상에 사로잡혀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리고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여보, 나 어머니가 반찬 가지러 오라고 하셔서 왔다가 밥까지 먹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당신도 밥 먹고? 남편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충격에 잊고 있던 눈물이 폭발하듯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끄끄거리면서 우니까 남편이 당황해서 대체 무슨 일이냐고 묻고 저는 아버지께서 뇌출혈 때문에 방금 수술실에 들어갔다고 너무 걱정된다고 말했어요. 남편은 어느 병원이냐고 당장 제가 있는 곳으로 오겠다고 하더군요. 근데 어머니께서도 오시고 계시고 어차피 아버지께서 수술 끝난 후에는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 계실 것 같아서 지금은 올 필요 없고 자세한 얘기는 집에 가서 하겠다고 한 다음에 전화를 끊었어요. 아니, 끊은 줄 알았습니다. 휴대폰을 귀에서 떼고 주머니에 넣었는데 어디서 진짜 미세하게 말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때 근처에 대화 중인 사람도 없고 수술실 앞에 사람도 저뿐이니 무슨 소리인가 했죠. 근데 그 소리는 정확하게 제게서 제 옷 주머니에서 나고 있었어요.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전화 통화를 끊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서로 안 끊어서 그 후에 말소리나 소음이 들렸던 경험이요. 거슬렸던 소리는 제 휴대폰에서 들리는 거였는데 남편도 끊지를 않아서 휴대폰 반대편에서의 소리가 제게 여직 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이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어요. 뭐? 어디 병원인데? 그건 아직 모르고 집에 가면 자세히 말해준대요. 와, 근데 돌아가시면 대체 얼마야? 예, 근데 그 건물이나 재산이나 경아 걔가 받는 건 맞니? 동생도 있잖아. 남동생이긴 한데 그래도 경아가 장녀인데? 그리고 장인어른이 경아를 워낙 아끼셔서 처남보다는 지분을 많이 받을 거예요. 엄마, 내가 마지막에 확인해 봤을 때 건물값만 70억이었어요. 70억. 그 돈이면 우리 평생 놀고 먹고 살아도 돼. 너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말고 그 양반 정신 차리기 전에 재산 정리하거나 유서 확인하자고 해라. 미리 양도하는 방법도 있고 사부인은 멀쩡히 살아있어서 둘 다 죽기 전에는 경아나 너나 권리 없다고 하면 지금까지 경하게 까탈스럽고 임신도 못하는 반푼이 끼고 산 거 물을 수도 없으니까. 알았어요. 엄마는 그냥 장인어른 다시 눈 못 뜨고 편안하게 잠드시라고 기도나 하세요. 그 이후 대화도 저희 아버지 건물에 대한 대화였고 그걸 어떻게 나누네 마네 하는 대화들만 들리더라고요. 아까 식사하고 온다고 하던데 중간중간 식기가 부딪히거나 음식 먹는 소리가 들렸고 아무래도 전화 통화 마치고 나서 그냥 식탁 위에 놨는데 통화 종료를 안 하고 그냥 놔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다가
두 모자의 추잡한 대화를 제가 듣게 된 거고요. 와, 이게 말이 되나요? 남편은 결혼 전부터 저희 아버지 재산에 하나 관심 없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시어머니도 마찬가지고요. 종종 시누이가 철없이 저희 아버지 건물에 옷가게 차리고 싶다는 말 같은 걸 하긴 했는데 그때마다 시어머니나 남편이 무섭게 다그치기도 했어요. 근데 두 인간은 염치 없고 뻔뻔한 시누이보다 더한 계획을 짜고 있더라고요. 희미하게 들려오는 대화를 일단 정신 차리고 녹음을 하기 시작했고 저는 어머니가 병원에 도착하시기 전까지 통화 종료 후 멍하니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당장 아버지께서 생사의 고비에 서 계시니 이 문제로 더 걱정할 여유가 없기도 했고요. 다행히 아버지는 수술 경과도 좋았고 며칠 뒤 정신도 돌아오셨어요. 코로나 시국에 병원 병실에 간병인이 1인 이상 있을 수 없어서 어머니 대신 제가 있던 날 아버지께서는 정신을 차리셨고 저희 가족은 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근데 한 고비를 넘기고 나니 잠시 뒤로 밀어나던 일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날 숨죽이고 들었던 시어머니와 남편의 대화가 불현듯 떠올라서 정신을 차리신 지 몇 시간 안 된 아버지에게 털어놓고야 말았어요. 제 남편, 제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었나 봐요. 아버지 쓰러지셨다니까 기다렸던 것처럼 바로 지 엄마랑 그런 대화나 하고 어쩌면 처음부터 아버지 건물 하나 바라보고 나랑 결혼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만 하면 아버지는 제 얘기를 듣고 누워서 가만히 천장을 바라보시다가 아직 마비가 제대로 풀리지 않은 손을 가까스로 살짝 들어 옆에 있던 제 손을 잡으셨어요. 그리고 아직은 어눌한 말투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경아, 나 깨어났다는 말 한서방하고 그 집 식구들한테는 전하지 마라. 아빠가 깨어날 기미가 안 보이고 의사가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다고 하면서 건물이 지들 거 될 수 있다는 헛된 희망 계속 품어보라고 해봐. 그럼 바로 그놈 의도가 탄로 날 거다. 그리고 너도 그거 보면 바로 마음 뜰 거고. 아버지는 당장 남편이 제 앞에서 저와의 결혼이 정말 건물 때문이었는지와 목적이 정말 돈뿐인지 아버지 말대로 하면 알 수 있을 거라고 하셨고 또 남편이 제 앞에서 그걸 인정하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 정리도 더 쉬울 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의 말을 듣기로 했습니다. 집에서 남편에게는 아버지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셨는데 의사가 차후가 안 좋고 고비니까 가족들끼리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소리를 들었다는 소리를 했어요. 그때 남편은 저를 안아주며 너무 걱정 말라고 하면서 위로해줘서 어? 나나 아버지가 틀렸나? 그날 통화 내용이 뭔가 오해가 있었나? 라고 순간 생각을 했지만 그 연기에 숨겨진 본색은 며칠 뒤에 탄로났습니다. 아버지는 병원에서 이제 말도 어눌하지 않게 또박또박 할 수 있게 되시고 걷는 연습도 하기 시작하셨지만 제게 아직 아버지가 깨어나지도 못했다고 들은 남편은 매일같이 아버지의 상태를 저를 통해서 확인했어도 또 아버지 예우 얘기를 하는데 남편이 넌지시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장인어른 돌아가시면 그 건물은 어떻게 되는 거야? 장모님께서 관리를 도맡아 하는 거야? 그게 갑자기 왜 궁금해? 내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이 기분 나쁘게 안 들었으면 좋겠어. 사실 앞으로 장인어른이 다시 깨어난다는 확신도 없고 이러다가 돌아가시면 솔직히 장모님이 혼자 그 건물을 어떻게 관리해? 당신이나 처남이나 아니면 나나 도움드릴 수 있는 건 드려야지. 걱정 마. 벌써 그런 거 챙길 거 없어. 아니 그래도 솔직히 나도 더 기다리려고 했는데 장인어른 그렇게 되시고 나서 계속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했거든. 여보, 요새 나 사업 잘 안 되는 거 알지? 당신한테도 내가 면목 없긴 한데 솔직히 요새 안 힘든 사람이 어딨어. 원래는 장인어른 만나 뵙고 부탁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됐으니 어쩔 수 없지. 장모님이 계시니까 당장 그 건물을 팔아서 처분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혹시 그 건물로 담보대출 받아서 나 사업하는데 도움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나도 장인어른 깨어나시거나 뭐 본론 나면 말하려고 했는데
가만히 있으면 문제 해결도 안 되고 오히려 빚만 더 느니까 어떻게 안 될까? 안 돼. 라고 말하려다 말았습니다. 그냥 예상했던 걸 직접 눈앞에서 마주하니 화가 나기보다도 그냥 허무하더라고요. 당장 아버지가 숨이 넘어갈 판국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아버지 건물 담보대출을 꺼내는 걸 보니 피가 차갑게 식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도 내가 아는 남편은 이렇게 돈에 눈이 먼 사람이 아닌데 지금 사업이 잘 안 풀리니까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한 건 아닌가 싶기도 했죠. 근데 예상치도 못한 곳에서 예상치도 못한 이야기를 듣고 순간적인 게 아닌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하루는 제 실내 테니스장으로 시아버지께서 찾아오셨어요. 처음에는 운동 시작하려고 오셨냐고 아버님은 무료라고 했는데 시아버지는 그게 아니고 제게 말하고 싶은 게 있어서 찾아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여기로 오셨어요? 집으로 오셔서 편하게 말씀하시지. 거긴 듣는 사람이 있지 않니? 들으면 안 되는 사람이고. 경아야, 희범이한테서 내가 애들 친아버지가 아닌 건 아직 못 들었지? 네? 아버님께서 그럼 어머님이랑 재혼하신 거예요? 처음 들어요. 희범 엄마가 애들 아버지 되는 사람이랑 이혼한 다음에 나 만나서 재혼한 건데 애가 둘이긴 했어도 내가 좋은 새아버지가 돼줄 생각으로 한 결혼이었다. 근데 내 마음만 진심이었던 거지. 희범 엄마는 내가 사업을 한다는 게 개인 사업이니 못해도 뭐 달에 1,000은 넘게 번다고 오해를 한 거야. 그것 때문에 결혼한 거였고 애들은 지 엄마 하는 거 보고 자라서 나 아버지 취급도 아니 인간 취급도 안 하고 살았다. 그 집 인간들 다 진짜 피부치 아니면 아예 인간 취급도 안 하는 그런 인간들이야. 지금은 경한 이 아버지가 건물을 갖고 있으니 거기서 콩고물 떨어질까 숨죽이고 사는 건데 무슨 문제만 있다면 며느리 넌 다른 집안 사람이라고 배척하고 배신할 수 있다는 걸 경고해 주고 싶어서 내가 오늘 널 찾아온 거다. 나는 평생 내년에 나아지겠지. 내 후년에는 나아지겠지. 이렇게 세월만 보내다가 이제서야 이혼한 걸 후회하긴 하지만 경아야, 내 꼴 나기 전에 먼저 그만둬라. 지들하고 피나눈 가족 아니면 언제든 내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건 뭐든 이용하는 인간들이니까. 너, 네 시애미가 뭐 하면서 돈 버는지 모르지? 그 옆편네 다단계 판매직에 있어. 너까지 거기 휘둘리지 말고 일찌감치 이혼해서 나처럼 자유의지라도 찾아. 뭐라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이 제가 생각했던 지금까지 나와 살아왔던 모습이 아니었다는 건 알겠지만 이런 과거가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껏 집안의 방랑자로서 시아버지께 당해지는 언어적인 조롱과 어쩌면 가끔 폭력까지도 겪으며 살아왔던 시아버지를 모른 척했는 게 충격적이었어요. 그래놓고 제가 시아버지와 친해지고 대화를 많이 할수록 그걸 못마땅하게 생각했다니 시아버지께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바로 뭘 했을까요? 주말이었던 다음 날 저는 남편을 불렀습니다. 안방에서 비척비척 걸어오는 인간을 앞에 앉히고 탁자 위에 제 휴대폰을 올려놨어요. 그날 의도치 않게 듣게 된 대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을 재생했죠.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지 인지하지도 못하고 어리둥절해하던 남편의 표정은 삽시간에 굳어져 입술만 달싹이더군요. 저는 그 멍청한 얼굴을 보고 말했습니다. 어제 이거 들고 이혼 변호사 만나고 왔어. 마음 같아선 우리 아버지 건물 노리고 한 결혼 사기라고 하고 싶은데 안타깝게도 그건 안 되니까 당신이랑 그냥 이혼하는 걸로 만족하게. 애초에 왜 그렇게 애에 목숨 걸고 내가 스트레스를 받던 말든 인공 수정하자고 했는지 알겠다. 애 생기면 우리 아버지 재산 더 떨어질까 그 생각으로 그런 거겠지. 경아야, 잠깐만 내 얘기 좀 들어봐. 이 대화 내용이 너한테 어떻게 들렸는지 모르겠는데 내 말은 그런 게 아니고. 됐어. 괜히 알고 싶지도 않은 변명할 필요 없어. 어차피 나도 당신이나 당신 어머니하고 법적으로는 묶여있긴 해도 피가 이어진 사이는 아니잖아. 아버님처럼. 안 그래?
그러니까 돈만 보고 이용할 수 있던 거겠지. 그건 어떻게 알았어? 그 인간이 너한테 가서 말했어? 그게 궁금하니? 정말 아버지라고도 안 부르네. 왜 몰랐을까? 정말 당신이나 당신 동생이 아버님을 아버지나 아빠라고 부르는 걸 제대로 못 들었는데 왜 내가 왜 그렇게 아버님하고 사이가 안 좋냐고 물어봤을 때 설명 안 하다가 이런 식으로 알게 하니? 까놓고 말해서 나한테 당신이 물어보지도 않았잖아. 그래서 말 안 했다. 그게 뭐 좋은 소리라고 말을 해? 말 똑바로 해. 나 분명 당신이 나한테 시아버지 얘기 말할 기회 줬었어. 내가 왜 사이가 그렇게들 안 좋냐고 그 질문했을 때 충분히 말할 수 있었다고. 애초에 같은 가족으로 안 봤으니까 말할 필요도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겠지. 여보, 당신이 오해한 거야. 그동안 말 못했던 건 정말 미안해. 그리고 장인어른 일은 나도 당연히 장인어른 걱정되고 보고 싶지. 그래도 현실은 현실이고 살아야 하는 사람은 살아야 하니까. 정말 우리 아빠 보고 싶어? 정말이니? 내가 널 믿을 수가 있어야지. 당연한 거 아니야? 나 정말 장인어른 좋아했어. 그래. 그럼 지금 당장 가자. 우리 아버지 뵈러. 어차피 이제 갈 시간이었어. 저는 바로 차키를 챙겨서 집을 나왔어요. 당황한 남편은 슬리퍼만 신고 저를 쫓아 나왔지만 병상에서 정신도 못 차리는 사람 뭐하러 보냐고 나중에 정신 차리시면 그때 보자고 약을 팔더군요. 저는 걱정할 것 없다고 하고 그대로 운전을 해서 옆에 남편을 앉히고 아버지께서 입원하신 병원으로 찾아갔어요. 병원 앞에 도착해서 내린 저희는 한동안 차 앞에서 정승마냥 있었습니다. 제 눈치를 보던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죠. 안 들어갈 거야? 근데 이거 어차피 병실에 보호자나 간병인 들어갈 때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고 나머지는 못 만나지 않나? 그만 좀 남의 생각하고 네 생각이나. 저기 오신다. 저는 병원 본관 입구 쪽을 가리켰고 자연스럽게 제 손끝을 따라간 남편은 그 순간 마치 못 볼 걸 본 사람처럼 그 자리에 굳어서 신음소리 하나 내지 못했습니다. 제 손가락 끝이 당도한 곳은 바로 퇴원 수속을 마치고 병원에서 나오시는 아버지였거든요. 네, 맞아요. 그날은 아버지의 퇴원 날이었고 여태껏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진 후에 정신을 못 차린다고 생각했던 남편에게 두 다리 걸어서 나오는 아버지가 귀신보다도 무서운 존재였을 테죠. 남편은 아버지를 보고 사색이 되더니 이내 저를 보고 그러더군요. 나한테 거짓말했어? 그래서 저도 말했죠. 왜? 넌 나한테 거짓말 해도 되고 나는 안 되니? 그리고 아버지가 저희 앞으로 당도하셨을 때 아버지는 손에 들고 있던 짐가방을 들어 올려 남편의 머리통을 가방으로 후려쳤습니다. 순간 남편의 모가지가 떨어진 게 아닌가 싶게 돌아가더니 남편이 억 하는 소리를 냈죠. 아버지는 괴념치 않고 말씀하셨어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 돌아온 것 같아서 넋이 나갔냐? 이 쓰레기 같은 자식아? 네 애미가 기도해서 죽은 사람 재산 덕 좀 보려고 했는데 이제 못 볼 거란 생각에 정신이 나가든? 장인어른, 이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들으신 건지 모르겠는데 사실 필요 없어 이놈아. 내가 뇌출혈로 쓰러졌어도 귀가 잘못된 건 아니라서 네 놈이랑 네 놈 애미가 하는 말 다 들었다. 이제 네 놈 입에서 나오는 얘기는 여름이 덥고 겨울이 춥다는 얘기를 해도 안 믿으니까 헛고생하지 마. 당장 내가 너 내 딸이랑 이혼시킬 거니까. 그리고 아버지는 한 번 더 가방으로 남편을 후려치셨고 이번에는 남편이 무거운 가방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뒤로 밀려났어요. 이제 변명할 생각도 없는지 남편은 꺾인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노려보더니 주섬주섬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소리쳤습니다. 장인어른, 이것도 엄연히 폭력이고 폭행입니다. 당장 경찰 불러서 고소해야 정신 차리실래요? 그래, 해라 해. 네 말대로 건물가만 70억 있는 내가 그까지 고소당한다고 네 놈한테 잘못했다고 싹싹 빌 것 같냐?
야, 이놈아! 맞은 김에 한 대 더 맞아라. 아! 첫 번째 때린 건 니놈 쌍판이 꼴 보기 싫어서 후려쳤고, 두 번째는 내 소중한 딸 속이고 살았던 게 괘씸해서 후려쳤고, 마지막 세 번째는 평생 지 자식도 아닌 애들 걷어서 키웠더니 피부치 아니라고 피부치인 것들끼리 작당해서 따돌린 게 같은 인간으로서 치가 떨려서 후려쳤다. 네 새아버지 며칠 전 나 병문안 한다고 왔다 가셨어. 경아하고 니놈 결혼 처음에 못 말린 게 죄송하다고 사과하시더라. 본인도 이제서야 그 집에서 벗어났다고. 그렇게 살지 말어.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최소한 기본은 해. 받은 은혜는 알고 갚고 소중한 사람한테는 절대로 기만하거나 속여서는 안 되는 거야. 아버지께 후드려 맞기만 한 남편은 욕지거리를 내뱉더니 바로 택시를 잡아서 도망가더라고요. 저는 아버지를 모시고 본가로 갔고요. 그리고 저는 당연한 수순처럼 바로 이혼을 준비했습니다. 예전에는 남편과 저 사이에 아이가 안 생겨서 스트레스를 그렇게 받았는데 아이가 안 생겨서 오히려 이혼이 더 빨리 마무리될 수 있었네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아이를 원했음에도 인공수정에 적극적이지 못했던 건 저도 모르게 이건 아니다라는 느낌을 받아서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왜 사람이 제3의 감각이라는 게 있다고 하잖아요. 이혼 과정에서 딱히 어렵거나 문제가 될 건 없이 진행될 수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한 가지 알아낸 사실 중에 충격적이었던 건 바로 시어머니의 사기 전가였어요. 진짜 가지가지 하지 않나요? 제가 이혼 소송을 맡긴 변호사 사무실에서 어렵지 않게 알아낸 사실인데 사기 전과 오범으로 시아버지께 들었던 그 다단계 판매 문제로 몇 번이나 고소를 당했던 모양이었더라고요. 참나, 왜 돈에 눈이 먼 인간이었는지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제 이혼이 한 가지 좋은 결과를 내긴 했는데요. 바로 저희 아버지께 좋은 친구가 생겼던 거였어요. 아버지는 난임 문제로 제게 진심으로 위로를 건네고 힘이 되어주고 또 늦긴 했지만 시댁 인간들의 비밀을 다 알려주며 경고까지 해준 시아버지께 은혜를 갚는 의미로 보답을 하셨어요. 아버지 건물 주차 요원으로 시아버지를 고용하셨고 작은 단칸방에 사시는 시아버지를 위해서 작긴 했지만 그래도 방이 하나 있는 집을 구해서 그곳에서 살 수 있게 하셨던 겁니다. 그 후로는 두 분이서 술친구가 되셨고 아직까지도 잘 만나고 계세요. 가끔씩 저도 껴서 식사를 하기도 했고요. 저도 시아버지가 피가 섞인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시댁에서 배척을 받았지만 오히려 피가 섞이지 않았던 저와 시아버지가 진정한 가족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찌질한 후일담을 말씀드린다면 이혼 후 전 남편이 사람을 풀어서 제 뒤를 캤더라고요. 테니스장에 새 회원이 2명 들어와서 봤는데 어딘지 얼굴이 낯익은 겁니다. 알고 보니 선수 시절 전 남편이랑 친했던 동생들이었어요. 뻔히 그 인간하고 친한 거 아는데 굳이 제 테니스장으로 와서 회원 가입을 했다? 제가 그 2명의 회원권을 취소하고 나서 바른 대로 말하라고 하니 한 명이 이실직고를 했는데 그 인간이 제 테니스장으로 보내서 제가 어떻게 지내나 남자가 생긴 건 아닌가 감시하라고 보냈답니다. 어처구니가 없고 소름이 끼쳐서 진짜 제가 그 2사람에게 이딴 짓 한 번만 더 하면 그 인간을 스토킹으로 신고할 거라고 전하라고 했어요. 그 후로는 잠잠하긴 한데 또 모르죠 뭐. 그 인간이나 그 인간 가족들이나 상식의 선을 벗어나는 짓만 하고 산 인간들이니까요. 그런 인간들 틈에서 벗어났다니 처음부터 엮이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늦게라도 천운이 따라줬다는 생각도 들고 또 제가 이혼을 할 결정적인 계기를 준 시아버지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제 일에 집중을 하고 일이 잘 풀리면 분점을 내서 사업을 확장시키면 어떨까 하는 구상을 하고 있어요. 뭐 다른 운이 따른다면 다시 다른 사람을 만나긴 할 테지만 괜히 빨리 누굴 만나야 한다고 초조해하지 않으려고요. 혼자만으로 안전하고 부족함 없는 사람이 먼저 되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다가오는 2023년에는 지난해보다 더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 가득 넘치길 바랍니다.